네, 안녕하세요. 김성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제 만났던 반도 있고요. 그 전 주에 수업으로 직접 봤던 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 4장짜리 학습지 받았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1쪽이랑 2쪽은 다 했을 거고요. 반에 따라서 3쪽도 윗부분을 좀 했던 반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안 한 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쪽부터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3쪽의 위쪽 부분 표기의 특징 어느 정도 수업을 들었던 반은 뭐 요거 좀 스킵해도 되고요. 안 들은 바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따라오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훈민정음 창제 요거는 또 이제 뭐 그전 주부터 했으니까 됐고, 중세국어 응원의 특징에서 자음의 특징 그리고 모음의 특징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요거 자음의 특징, 모음의 특징, 그리고 그때 나왔던 모음조화 얘기도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쪽에 중세 국어의 이제 표기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특징, 띄어쓰기 안 했다라는 거, 이것도 뭐 들어봤을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세로 쓰기.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세로 쓰기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오른쪽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로 썼다, 뭐 그 정도 말하면 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세로로 원문 그대로 내진 않습니다. 가로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표기 특징이 이것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서 썼다는 게 또 하나 큰 특징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응, 이응, 지읒, 기억인데, 지읒 기억인데, 요게 답은 뭔지 알죠? 요게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적기 방식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밑에 표로 이제 정리했는데, 이어적기는 이제 요 말고도 이제 같은 상대적 개념으로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표기 방식 정리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있는 게 방금 우리 봤던 이어적기입니다. 연철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끄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끊어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여기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게 요거는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어, 거듭적기라고 있어요. 거듭적기. 글자 요거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제가 지금 신문물을 가져왔어요. 아이패드로 지금 이제 애플 펜슬로 지금 이렇게 위에다 필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지금 새로운 문물을 시험 중입니다. 제가 글자만 잘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글자 좀 어느 정도 잘 보인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표기 방식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다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결과값이 다른 건데, 어떤 환경이냐면요, 여기 설명이 있어요. 좀 긴데 그냥 바로 예문을 볼게요. 바로 예문을 보면은 셋 다 이제 환경은 똑같습니다. 것을 요거 참 제가 요거 실수했어요. 요거 왜 실수인지 알겠나요? 요거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는지 알겠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음 조화했었죠. 모음 조화할 때 이제 이렇게 조사가 뒤에 올 때 앞에 말의 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성격의 모음을 가진 조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겉이라면 요거 이제 겉표면할 때 겉모습 그 겉이거든요. 겉인데 여기 보면 모음이 어로 돼 있죠. 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양성모음, 음성모음 둘 중에 뭐였냐면은 음성모음입니다. 음성모음이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힌 것처럼 이제 아래아가 적혀 있는 양성 모음이 올 때 이제 같이 오는 이제 R이 아니고 을, 지금 쓴 을, 요걸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 실수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을로 좀 바꿔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때 겉이라는 말이 오고 뒤에 이제 을이라는 조사가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겉 할 때 여기 보면은 받침이 있죠. 티읕 받침이 있고요. 뒤에 보면요, 을 할 때 요거는 이응이지만 이응 아닌 거 이제 다 알죠. 여기는 빈자리예요.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비어진
부분인데 이응으로 동그라미를 채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환경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그게 이제 여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먼저 이어적기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어떻게 쓰냐면 자, 이 받침 티읕이 앞 음절의 받침 티읕이 뒤 음절에 비어 있는 초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어적기고요. 자, 이렇게 쓰면 실제 겉을 요거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거랑 이거랑 같게 돼요. 그래서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약간 달라요. 요 다른 점은 제가 이따가 밑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받침이 뒤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끊어적기라고 있는데, 자, 끊어적기는요. 자, 역시 예를 보면은 똑같은 예예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겉이랑 을이 왔는데, 자, 이 경우는 아까처럼 이게 두 번째 음절 초성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죠. 하지만 있더라도 그대로 이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은 자리를 지킵니다. 이 티읕은 자리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겉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쓰면은 이 끊어적기의 다른 말로 형태를 밝혀적기라고 되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결국 이거는 받침이 뒤음절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이라는 말, 이 기읍 티읕이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위에 같은 경우를 보면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겉이라는 말에 이렇게 받침이 다른 음절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모양이 조금 무너졌는데, 이 경우는 이제 형태소 경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겉을 이렇게 원래 각각의 형태소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적기라고도 합니다. 끊어적기. 그래서 받침이 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거듭적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과도기적인 표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어적기예요. 이어적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끊어적기로 가는데, 근데 그 중간 과정에 거듭적기가 나타나고, 지금은 우리 끊어적기로 하죠. 그래서 나타난 시기 순서대로 하면은 이어적기가 1번, 거듭적기가 2번, 끊어적기가 3번인데, 그래서 거듭적기는 중간에 과도기적인 표기고요. 자, 거듭적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 똑같이 이렇게 겉을 이렇게 환경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해요. 자, 이 먼저 첫 번째 음절의 받침 티읕이 이어적기였으면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뒤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받침이 뒤로 가든지, 아니면은 끊어적기라면 요 두 번째 끊어적기 겉을 이런 것처럼 앞에 받침 그대로 남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거듭적기는요, 먼저 써보면은 겉하고 티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이제 뒤에는 안 써야 되는데, 똑같은 게 한 번 더 써요. 그래서 이게 티읕이 이렇게 거듭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적기라고 해요. 좀 과도기적인 표기고, 이 표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대국이기에 잠깐 나왔었는데 잘 나타나지 않죠. 근데 가끔 나타나요.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에 2번이 가끔 나타났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기 방식이고, 지금 이제 처음 부분은 이어적기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별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이어적기로 쓰여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1번에 이어적기랑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 두 개는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는 좀 치워도 되겠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 다음에 이라는 조사가 왔어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배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는 말이에요. 나란 말싸미 할 때 말싸미인데, 이 말싸미로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말싸미는요, 말씀, 지금의 말씀, 말, 그리고 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요렇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말싸미 요렇게 표기된 거는 이어적기가 맞을까요? 우리 위에서 봤던 이어적기가 맞을까요? 어때요? 이어적기가 맞죠? 맞습니다. 이어적기 환경이 앞에 받침이 오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말쌈하고 여기 받침 미음이 왔고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왔으니까
이제 이어적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왔고 실제 요 받침 미음이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요건 이어적기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소리 나는 데 적는 것도 맞을까요? 맞죠? 말싸움이 소리 나는 데 말싸움이 그대로 돼요. 표기랑 소리가 일치합니다. 소리 나는 데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개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두 번째로 사마띠라는 게 가자는데, 요게 역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는 말이에요.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할 때 사마띠인데, 자, 받침 보면요. 사맛 치읓이죠. 치읓이 왔고 디 이렇게 합쳐진 건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합쳐진 결과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냐면 사마띠라고 남아 있어요. 사마띠라고 남아 있는데, 자, 차이는 요 치읓이 여기는 시옷으로 된 거죠. 요거밖에 차이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 표기에 대해 또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요거를 이어적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어적기가 아니죠. 왜냐? 이어적기라는 말 자체가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어떤 환경인가 하면, 자, 계속 위에서 봤듯이 앞에 말 이렇게 이걸로 얘기할까? 자, 앞에 이렇게 받침이 오고 앞에 이렇게 받침이 오고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그냥 이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뭐 이 받침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끊어졌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받침이 넘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어졌기니 끊어졌기니 이런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졌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맛 할 때 치읓을 받침 시옷으로 바꿔 적은 거, 요거는 소리 나는 데 적은 거는 맞아요. 치읓이 그때는 받침에서 시옷으로 소리가 났거든요. 요건 바로 밑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잠깐 지우고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때, 이렇게 아이패드 애플 펜슬로 이렇게 필기하니까 훨씬 좀 쉽지 않나요? 이게 낫지 싶은데, 근데 막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피드백을 해주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기법 네 번째 특징이요.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팔종성법.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팔은 숫자 8이고요. 종성은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음절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킨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팔종성법인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종성 표기식, 그냥 받침 표기식. 자음이 많죠. 많은데 그 많은 자음 중에 오로지 이 8개만 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팔종성법이에요. 이런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마 지난 학기 때 최정희 선생님이랑 음변동 수업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여기 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현대국어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음절 끝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종성자리니까, 종성에는 그 수많은 자음, 21개 자음 중에 오로지 7개만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우리 그때 또 같이 언급했었는데, 그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7개의 자음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시옷이 안 오고 이응, 이렇게 해서 7개가 왔었어요. 가느다란 뭐 이런 거 왔었는데, 자, 그러면은 중세국어 때는 이제 8개예요. 하나가 늘어나는데 뭐냐면은, 자, 일단 거의 같아요. 현대국어의 음절 끝소리 규칙과 거의 같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 음절 끝 종성 자리에는 제약이 있는데, 먼저 기역, 니은 올 수 있고요. 디귿도 올 수 있고요. 리을도 올 수 있어요. 미음 올 수 있고요. 비읍 올 수 있고, 자, 그 다음 차이가 중세국어 때는 시옷이 올 수 있어요. 현대국어는 없죠. 근데 중세국어 때는 시옷이 올 수 있었고, 마지막 이응까지 해서 총 8개가 옵니다. 8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팔종성법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차이는 이거죠. 시옷이 당시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자, 현대국어에는 지금 시옷이 보다시피 없어요. 없다는 거는 받침에 시옷이 왔을 때 이 시옷은 시옷, 스라는 소리가 받침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5, 5 얘를 소리를 나는 대로 발음하면요, 발음 써보면 소리를 내보면은 다 섭하고 시옷이 디귿이 돼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시옷이 이제 종성 표기에 올 수 있었다면은 시옷스라는 발음이 분명히 종성에서 발음이 됐다라는 거고, 결국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이 받침이 시옷이오든 받침이 디귿이오든 두 개는 소리 같습니다. 디귿으로 소리 나는데 당시에는 디귿도 따로 있었고요, 시옷도 따로 있었어요. 즉 그 말은 두 개의 소리가 받침에서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하고 갔던, 자, 잠깐만 우리 그 전 페이지로 갈게요. 이쪽에 제가 여기 자음의 특징에 여기 3번 요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갔었거든요. 요게 지금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 그 당시 자음의 특징이 현대국어와 달리 종성에서 디귿과 시읒의 음가가 구분되었다. 여기 예를 들듯이 못 이런 식의. 지금 현대국어로 하면요, 이거는 둘 다 발음하면은 둘 다 못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시옷이 지금의 디귿처럼 발음이 안 났고 나름의 발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발음이 다르게 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종성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옷이 스 발음, 종성에서 스 발음이 이제 디귿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그래서 요 이제 8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라는 거 받침에, 요게 팔종성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4번까지 해서 방금 봤던 중세국어 표기의 특징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4번은 중세국어의 이제 음변동 우리 지난 학기 때 많이 했었죠. 음절이, 끝소리, 유치, 비음동화, 된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 엄청나게 많이 배웠을 건데, 일단 중세국어상은 뭐 있긴 있었어요. 더 많은 음변동이 있긴 했지만 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음변동 특징 1번은요. 중세국어에는요, 극의 의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데, 자, 그럼 극의 의흐가 뭔가? 밑에 사실 답이 있죠. 요건 답이 국의 음화입니다. 국외음화. 국외음화 뭔지 알죠? 국외음화. 아마 지난 학기 때 엄청 열심히 배웠을 건데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밑에 적었어요. 자, 국외음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음화는요,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게 이제 국외음화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자, 근데 여기 제가 또 설명 하나 살짝 빠뜨렸어요. 여기 추가적인 설명을 좀 적어주세요. 자,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만 나오면 변하는 거 맞는데, 여기에 더해서 모음 이뿐만 아니고 모음 이의 속성이 있는 반모음 이, 혹은 뭐 제이라고도 합니다. 이야 할 때 앞에 난 이 소리 난 요거 반모음, 이가 오든지 혹은 앞에 반모음 이랑 이 디귿과 티읕이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이 국외음화입니다. 요거 배웠죠? 잠깐 지우고 가면은, 그래서 예를 보면은 해돋 이, 디귿과 이가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해돋이, 갓이, 같이 이렇게 되죠. 티읕이 이랑 만나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국외음화인데,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일어나죠.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이러한 음변동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워도 되죠?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보면 디다, 고티다, 붙여, 요게 이제 중세국어 당시의 표기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자 보면은, 자 D 보면은 분명히 여기 디귿 있죠. 그리고 이랑 만났죠. 그래서 디귿과 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국외음화가 만약 있었다면은 얘는 지읒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다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이대 그대로 쓰였어요. 마찬가지로 좀 줄게. 고티다도 여기 보면은 티읕과 이가 만났죠. 치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세 번째 거 부텨 할 때도 요거 같은 티읕이고 요거 앞에 티읕이고 여가 반모음 이랑 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 반모음 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티읕이랑 반모음 이가 만난 건데, 그래서 국외음화가 있었으면은 요 티읕이 치읒이 됐을 건데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요 중세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세 단어는요, 나중에 국외음화가 이제 생길 때 각각 지다, 고티다는 고치다, 그리고 부텨, 일단 부텨는 뭐로 바뀌었을까? 부텨가 뭐겠어요? 요게 지금 불교의 부처님, 부처님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벌 받지 않겠죠. 부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바뀌지 않은 요 디다, 고티다, 부텨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자, 요건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역시도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부츠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드부츠도 밑에 답이 있죠. 드부츠가 뭐냐면은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 두음 법칙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두음 법칙. 혹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은 자, 두음 법칙의 요 두자는요. 이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음의 머리, 음절의 머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어의 머리 쪽.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어떤 단어의 맨 앞 음절의 초성자 진짜 완전 머리 부분 거기에 대한 법칙인데 일종의 금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맨 앞 음절의 초성에는 이런 게 올 수 없어라는 일종의 금기 규칙인데 자, 어떤 거냐 크게 이제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니은 두음 법칙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 단어 첫 음절에 중성 자리에 모음이 이 혹은 야여 요유가 올 때 초성 자리에 있는 니은입니다. 니은이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여자라는 게 있는데 자, 여 했을 때 니은 있죠. 니은이고 여가 왔어요. 여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니은이 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니은이 탈락하면은 여자가 되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이 왔건 니은 양. 그다음에 야가 왔죠. 야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니은이 탈락해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요 단어 첫 음절의 초성 자리에 못 오는 것, 금기하는 것. 요게 두음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마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니은을 맨 첫 번째 음절의 초성 자리에 못 오게 하는 이 모음들은요. 이 성격을 가진 애들이에요. 이는 당연히 이 성격이고 야여요요는 지금의 반모음 이가 앞에 오는 애들이죠. 이야, 이여, 이요, 이요이기 때문에 모음 이 혹은 반모음 이를 만나면은 이제 앞에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 요게 니은의 두음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니은이 아니고 리을 두음 법칙에서 리을이 탈락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조건이 읽어보면은 단어 첫 음절 초성 자리 리을은 탈락합니다. 탈락하는 게 참 바뀌는 건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버려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단어 첫 음절에 오면은 무조건 리을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물 보면 락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즐길락자죠. 즐길락자인데 이게 역시 단어 맨 첫 번째 음절에 초성 자리 왔죠. 이런 거를 금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니은으로 바뀌어서 낙원이 됩니다. 낙원. 로인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서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음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금기시하는 건데 결론은 근데 그 중세국어 때는요 이런 금기시 이제 제약을 가하는 두음법칙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금기하는 게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게 니은이 못 오고 리을이 못 오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예문 보면은 닐 오대 보면 니은에다 이가 왔죠. 요거 지금 현대국어상으로 두음법칙이 있다면은 니은이 못 와요. 하지만 당시에는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니라샤데 할 때 니은이랑 이가 이렇게 만났지만 니은이 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국어음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두 가지가 중세국어 음운 변동의 주요 특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지금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기 바라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이제 학교 왔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주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중세국어 파트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문법이 아마 여러분도 익숙치 않을 거고 특히 이제 또 옛날 거기 때문에 옛날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현대국어랑 비교돼야 됩니다.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을 건데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조금만 기운을 내주기 바라고요. 자, 이제 방금까지 했던 게 중세국어 음운의 특징이었고요. 이제부터 볼 거는 이제 음운 기하운 니은 디귿 아야어가 합치면 이제 음절이 되고 단어가 되죠. 두 번째 문법 단위 단어의 특징을 얘기할 건데 우리말 단어는 얘기하려면 품사를 알아야 돼요. 품사 얘기를 안 하면은
단어의 특징 얘기할 때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상으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아니다,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거의 다 돼가는데 단어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화면을 좀 바꿀게요. 여기는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습지에는 없는데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용이고 지금부터 중세국어 단어 특징 설명하려면 요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지식, 중학교 때 배운 기본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띄운 거고, 모르겠는 사람은 따로 좀 필기해 주고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좀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따라오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단어 얘기를 할 건데 우리말 단어는 품사라고도 합니다. 품사고, 이걸 공부하려면 일단 우리말 품사가 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말 품사는 총 9개가 있는데, 자, 뭐 있는지 압니까? 사로 끝나는 우리말 품사 9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있는지. 자, 먼저 첫 번째로 명사, 두 번째로는 대명사, 그리고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게 세 번째가 수사죠. 요 세 개.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렇게 있고, 방금까지 해서 총 5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더 나왔는데, 자, 그 다음은 아마 기억이 슬슬 날 거예요. 관형사라는 게 있습니다. 글씨가 진짜 좀 별로네. 알아서 좀 잘 봐주기 바라고요. 관형사는 참고로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그 2개 있고, 이제 총 7개가 나왔죠. 나머지 2개는요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가 되고, 자, 제가 이렇게 슬러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묶어서도 볼 수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묶어서 아마 체언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는 묶어서 언으로 끝나는 말로 한꺼번에 지칭하는데, 요거 뭔지 알겠나요? 알죠? 용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형사 부사인데 얘 둘도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일컫는데요. 요 2개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관형사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는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한다 해서 얘는 수식한다 해서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사는 이따가 설명은 길게 할 거예요. 많이 좀 중요한데, 얘는 미리 잠깐 얘기하면 단어들의 관계를 정립해 준다 해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요건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 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요 9개죠. 9개. 그리고 언으로 끝나는 요런 말로 5개. 요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요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잠깐 보면은 학습지 넘어가면은, 자, 3쪽에 중세어 단어 특징 할 건데, 거기 보면은 먼저 1번 체언의 특징. 우리 방금 봤던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의 특징을 얘기할 거예요. 그 체언 특징은 사실 많은데 그냥 넘어갈 거고요. 간단하게만 보고. 2번은 관계언의 특징이에요. 관계언의 특징은 역시 아까 봤듯이 관계언이라면 조사를 말합니다. 근데 실제 수능 모의고사 같은데 이 조사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학습지 보면은 관계언, 조사에 대한 내용이 4쪽을 다 차지하고요. 5쪽의 위에까지, 이까지가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사 얘기.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조사를 잘 알아야 돼요. 조사를 알아야지 요 단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언의 특징. 용언은 아까 봤듯이 동사, 형용사를 말하는 거고, 사실 용언의 특징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용언의 특징을 제대로 하면 너무 어렵고 이제 양도 많아서 진도를 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이제 학습지로는 많이 실었어요. 용언의 특징이 거의 5쪽부터 해서 5쪽, 6쪽 전체 다 차지하고요. 7쪽 위까지 가요. 분량상으로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얘는 좀 많이 넘길 거예요. 많이 넘길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서는 많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는 이 중세국어 단어의 특징을 이렇게 품사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언의 특징부터 할 건데, 어,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1번 체언의 특징 요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 그 관계어의 특징은 사실 좀 얘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운내세요. 자, 중세국어 체언의 특징인데 체언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가지에 대한 건데 자, 특징 이 첫 번 하나만 얘기할 건데 요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떤 괄호서의 어떤 단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혹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건지. 자, 읽어보면요. 일부 조사 등과 결합할 때 히읗이 나타나는 체언이 있다. 이게 이제 중세국어 체언의 특징인데 갑자기 히읗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히읗이 나타나는 체언을 써보세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합니다. 히읗 종성체언. 히읗 종성체언. 그래서 갑자기 히읗이 나타나는 애를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자, 거기 뒤에 제가 몇 가지 히읗 종성체언의 예를 좀 적었어요. 예를 적었는데 여기 이제 현대국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살코기, 숙회, 안팎, 암탉,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히읗 종성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먼저 한 두 개 정도만 볼 건데요. 먼저 머리카락 한번 볼까요? 맨 끝에 거부터. 자, 머리카락이란 말이 있어요. 머리카락 많이 쓰죠. 머리카락이 있는데 자, 머리카락은요. 머리랑 가락이 합쳐진 말이에요. 머리와 가락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근데 머리랑 가락인데 분명 가락이에요. 가락인데 이상하게 두 개 합쳐지면 가가 카가 돼요. 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 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그럼 암탉 요걸 한번 볼게요. 암탉. 지금 암탉이라면 당연히 쓸 건데 암탉도 합성어입니다. 뭐와 뭐가 합쳐진 거면요. 암이랑 얘는 뭐가 합쳐진 걸까요? 어, 닭이죠, 닭. 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그래서 암닭이에요. 원래 이 두 개 더하면 암닭이어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이 닭이 탁이 돼요. 그래서 방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단어가 합쳐질 때 기억이 키읔이 됐고요. 디귿이 티읕이 됐어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뭐 때문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잠깐 우리 지난 학기 때 배웠던 역시 현대국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현대국어 음연동 중에 혹시 이 기역 디귿처럼 이런 예사 소리가 키읔 티읕처럼 거센 소리 되는 그런 음연동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거센 소리 내기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를 위해서 잠깐 보여주면은 자, 요것도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고 따로 학습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 음 변동 중에 거센 소리 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바로 방금 봤듯이 기억이 키읔이 되고 디귿이 티읕이 되고 지읒이 지읒이 되고 비읍이 피읍이 되는 이런 것들인데 근데 언제 이렇게 바뀌냐 하면은 여기 나왔듯이 히읗 이 히읗의 소리가 더해지면은 이 예사 소리들이 거센 소리가 돼요. 그래서 기역이랑 히읗이 합치면 거센 소리는 키읔이 되는 겁니다. 요게 거센 소리 내기인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분명히 우리 머리가락인데 카가 됐어요. 암탉이는 탁이 됐어요. 그래서 기역이 키읔이 됐고 디귿이 티읕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역이 키읔이 되는 경우 결국 이제 요게 기역이 히읗이랑 만났을 때다. 뭔가 히읗이 여기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소리 성격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결과 어떻게 보냐면은 자,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인데 머리 여기에 히읗이 있는 거예요. 히읗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히읗이랑 기억이랑 합치면 키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란 단어가 이제 평소에는 히읗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서 히읗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그래서 히읗과 기억이 합쳐져서 키읔이 됐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암탉도 마찬가지예요. 암 다음에 히읗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읗이 있으면은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디귿의 거센 소리인 티읕이 되는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 내기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맨 끝에 히읗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걸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예문을 잠깐 보면은 예문을 보면은 좀 지울게요. 잘 안 보일까봐. 요 예문 머리카락 암탉 예문 지울게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예로 돌이라는 악 지금 스톤이에요. 스톤 돌인데 돌이 평상시에는 히읗이 안 쓰는데 어떤 특정 환경에서 이제 히읗이 나타나요. 그래서 돌희, 돌할, 돌夸, 돌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돌희 요거는 이 돌 히읗의 주격조사 우리 지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조사 이가 합쳐져서 돌희가 된 거고요. 얘는요 마찬가지로 돌 히읗의 목격적 조사 목적격은 지금도 쓰죠. 을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을 합쳐져서 요게 됐다라고 봐요. 돌과 요거는 뭐랑 뭐가 합쳐진가 하면요. 돌 히읗이고요. 자, 돌 히읗인데 콰가 됐죠. 콰가 됐다는 거는 이제 과가 된 돌과 무엇과 와가 할 때 조사 지금도 쓰잖아요. 그 와가 조사 그거고 돌 히읗 플러스 과해서 이제 히읗 기억이 합쳐서 콰가 된 걸로 봅니다. 돌토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원래는 도예요. 나도 간다 할 때 도. 이 조사인데 역시 히읗이랑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이 된 걸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히읗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쓰죠. 지금 이렇게 안 써요. 지금 이렇게 히읗 종성체는 없어졌지만 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런 살코기, 숙회, 안팎, 암탉, 머리카락처럼 아예 이제 합성어로 굳어져 버린 이런 단어들에서는 히읗 종성체의 흔적들이 좀 남아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이제 단어 특징의 첫 번째 체언의 특징으로 히읗 종성 체언 알아봤습니다. 좀 힘들었죠. 좀 낯선 용어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동영상으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는 한 번 더 돌려보고 또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관계어 조사 특징 할 거고 자, 다음 시간에 잠깐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격조사 설명하면서 또 문장 성분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 막 할 거예요. 품사 얘기도 또 할 거고요. 문장 성분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미리 좀 공부를 좀 해와주면 좋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긴 해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현대국어를 모르면은 따라오기 좀 힘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말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